이번 나산 그룹은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겠어. 모두 똑똑히 지켜봐. 너는 참 좋겠다, 혜수가. 애쓰지 않아도 세상이 너를 사랑해줘서. 그래서 내가 네 거 다 뺏으려고. 1997년 IMF의 시린 겨울, 너의 임신 소식을 들은 날, 내가 설계한 것은 축복이 아니라 파멸이었지. 술이 약한 너를 취하게 만들고 남편이 될 그를 호텔방으로 끌어들여 기자에게 사진을 찍게 했던 그 한 장면. 그 한 장면으로 나는 재벌가 나상그룹의 안주인이 되었고 너는 영원히 차가운 빗속으로 사라져야 했지. 하지만 이렇게 14년이 지난 후 너는 그날의 진실들을 저 어린 아이의 눈동자를 빌어 다시 나에게 비추는구나.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영원히 묻어둘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저 아이의 눈이 나산의 진짜 주인은 바로 나야라고 말하고 있구나. 욕망 덩어리, 재벌가 안주인 이현지 회장. 그녀는 과연 자신의 욕망에 스스로 타서 재가 되고 말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그 가면을 쓰고 살아남을 것인지, 시니어 인생 거울에서 함께 지금부터 지켜보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비릿한 빗소리에 집어삼켜진 듯한 어느 축축하고 무거운 오후였습니다. 대한민국 재계의 거목이라 불리던 나상그룹 한주상 회장의 영결식장. 그곳은 죽음조차 거대한 권력이 되어 군림하는 차갑고 비정한 침묵의 성체와도 같았지요. 천장을 받치고 있는 거대한 대리석 기둥들은 산자들의 길을 죽이려는 듯 위압적으로 서 있었고, 유리창을 사정없이 때리는 장대비는 마치 누군가 날카로운 손톱으로 벽면을 긁어내리는 듯한 신경질적인 소리를 내며 장내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잿빛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낮게 내려앉아 식장을 짓눌렀고, 조문객들의 검은 우산 위로 쏟아지는 빗줄기는 마치 비릿한 눈물처럼 바닥에 고여 사람들의 발목을 적셨어요.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매캐한 향 냄새는 눅눅한 습기와 섞여 조문객들의 폐부를 묵직하게 짓눌렀고, 장내를 흐르는 낮은 첼로 선율은 차가운 빗물처럼 바닥을 기어다니며 사람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적셨지요. 그 축축하고 비릿한 공기 속에서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죽은 자의 권위를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수백 명의 조문객은 마치 거대한 개미떼처럼 줄을 지어 제단 앞에 국화를 놓았지요. 하지만 그들의 무표정한 얼굴 위로는 슬픔보다는 주인 잃은 거대 제국, 나산의 권력이 어디로 향할지 탐색하는 예리한 눈빛들만이 번뜩이고 있었답니다. 그 침묵의 중심에 나산의 안주인 이현지가 서 있었습니다. 현지는 42의 나이보다 훨씬 더 오래된 표정으로 살아온 여자였어요. 한치의 흐트러짐도 허용하지 않는 쪽진 머리와 먼지 하나 앉지 않은 검은 실크 상복. 그녀는 평생을 그렇게 슬픔조차 가문의 이름에 걸맞게 정제된 형태로만 내보내며 살아왔습니다. 현지의 외모는 그녀의 그런 기질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었지요. 쌍꺼풀 없는 동양적인 눈매는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서늘했고, 오똑하게 날이 선 코와 야무지게 담은 입술은 결코 자신의 속내를 먼저 드러내지 않는 독한 인내심을 증명하고 있었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완벽한 안주인이라 칭송했지만 사실 그 얼굴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 수만 번 덧칠한 견고한 가면이었습니다. 14년 세월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가면을 벗은 적이 없었지요. 남편 앞에서도 거울 앞에서도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그 견고한 가면 아래에서 현지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귓속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금속음 때문이었죠. 삐 하고 뇌를 찌르는 그 지독한 이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녀의 정신을 난도질했습니다. 그 소음은 통증이 되어 심장을 지나 명치 끝을 쥐어짜듯 뒤틀어 놓았어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명치 부근에서 시작된 발작적인 통증이 전신으로 퍼져나갔지요.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들도 원인을 모른다는 그 지독한 복통은 사실 14년 전 자신이 깊은 지하에 묻어버린 진실이 현지의 몸을 빌려 내뱉는 처절한 항변이었던 거예요. 현지는 명치 부근을 짓누르는 고통에 식은 땀을 흘리면서도 재단 위의 영정 사진을 노려보았습니다. 사진 속의 주상은 말이 없었지만 그 온화한 미소는 현지에게 너는 영원히 나에게서 그리고 그날의 기억에서 도망칠 수 없다고 조롱하며 속삭이는 듯 했지요. 그때였습니다. 수백 명의 검은 인파를 가르고 마치 다른 세계에서 길을 잃고 흘러들어온 듯한 작은 아이 하나가 재단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14살의 한지안이었지요. 유난히 까맣고 윤기 나는 단발머리 아래로 드러난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얀 피부, 짙은 눈썹과 머루알같이 새까만 눈동자, 그리고 앵두처럼 붉고 투명한 입술. 아이의 외모를 보는 순간 현지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현지가 30년 평생을 다해 지우고 싶어 했던 단 한 사람, 한혜숙의 잔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름조차 떠올리기 싫어 기억의 서랍 깊숙이 가둬두었던 그 투명한 얼굴이 이제 막삭을 틔운 꽃봉오리 같은 아이의 얼굴을 빌려 현지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지요. 아이의 낡고 해진 운동화가 젖은 대리석 바닥을 스칠 때마다 찌걱거리는 비릿한 물소리가 장내의 정적을 무겁게 깨뜨렸습니다. 지아는 수만 개의 시선이 자신의 등 뒤를 송곳처럼 찌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았지요. 지아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여기서 울어버리면 이 자리에 설 자격을 영영 잃어버릴 것만 같아 입술 안쪽의 연한 살점을 피가 배어 나오도록 깨물며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꼿꼿한 뒷모습은 슬픔이 아니라 거대한 성벽에 맞서는 투사의 그것과 닮아 있었지요. 현지는 그 아이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귓가를 찢어발기던 그 지독한 소음이 일순간 잦아드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뒤틀리던 복부의 통증이 거짓말처럼 가라앉았지요. 마치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간 뒤에 적막한 해변처럼 기묘하고도 불길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더 큰 폭풍을 예고하는 침묵이었답니다. 현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 살점을 파고들어 비릿한 혈향이 코끝을 스칠 정도였지요. 죽은 남편 한주상이 왜 하필 이 장소에서 유언을 공표하라고 했는지 그 비정한 의도를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장은 가장 많은 이해관계자가 모이고 가장 많은 증인이 시선을 꽂는 공간이지요. 주상은 지안을 이 자리에 부름으로써 아이가 입을 열어 나는 한주상의 딸이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세상 앞에 이 아이가 나산의 정당한 핏줄임을 선포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법적 문서를 넘어선 사회적 선언이자 현지가 평생 공들여 써온 가면을 단번에 박살내기 위해 남편이 던진 마지막 덫이었지요. 죽어서까지 자신을 코너로 몰아넣는 남편의 치밀함에 현지는 치가 떨렸습니다. 변호사가 마이크 앞에 서서 유언장을 펼치자 들이치던 빗소리마저 숨을 죽인 듯 장례는 무서울 정도의 고요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현지의 일그러진 표정을 훑고 지나가 아이의 얼굴에 꽂혔고 곳곳에서 비릿한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현지는 다시 고개를 들어 영정사진 속 남편을 노려보았습니다. 사진 속의 주상은 말이 없었지만
그 빈칸 같은 미소는 현지의 귓가에 대고 이렇게 묻는 듯 했지요. 현지야, 이제는 말하지 않고는 못 베길 거다. 내가 14년 동안 필사적으로 덮어두었던 그 죄책감이 이제 저 아이의 얼굴을 하고 너를 심판하러 왔으니까. 너의 성벽은 이제 무너질 일만 남았어. 시간은 이제 20년을 훌쩍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지의 기억 속에 봉인되어 있던 모든 것이 눈부시게 푸르렀던 90년대 초반의 어느 대학교 교정입니다. 봄바람이 불 때마다 라일락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히고 학생들의 활기찬 웃음소리가 붉은 벽돌 담벼락을 넘어가던 그 싱그러운 시절이었어요. 교정의 낡은 벤치 위로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며 아스팔트 바닥을 연분홍빛으로 물들이던 그 찬란한 봄의 한복판에 두 여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마치 아침 이슬을 머금은 하얀 백합 같은 여자, 한혜숙이었지요. 눈송이처럼 새하얀 피부에 밤하늘의 은하수를 옮겨놓은 듯 새까맣고 깊은 눈동자. 혜숙은 존재 자체로 하나의 청아한 풍경이 되는 미모를 지녔었죠. 그녀가 도서관 창가에 앉아 전공 서적을 넘길 때면 그녀의 주위로만 햇살이 특별히 머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답니다. 하지만 현지를 정말 미치게 만든 건 혜숙의 외모보다 더 빛나는 영민함이었습니다. 혜숙은 한 번 읽은 책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기억해내는 비범한 기억력을 가졌고 그 맑은 눈만큼이나 투명한 시를 쓰는 재주가 있었어요. 그녀가 학내 문예지에 올린 시 구절들은 학생들 사이에서 필사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고 사람들은 그녀를 학교의 뮤즈라 부르며 찬사했지요. 혜숙의 성정은 그 외모만큼이나 고결했습니다. 불의를 보면 애둘러 가지 못했고 한 번 결심한 것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결행하는 강단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 강단은 동시에 스스로를 옥죄는 결벽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더러움이 자신의 옷자락에 묻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마치 정화수 같은 영혼을 가졌었답니다. 누군가 뒷거래로 성적을 올렸다는 소문만 들어도 며칠씩 식사를 거를 정도로 그녀는 모든 것에 결벽할 만큼 정직했지요. 그 곁에는 언제나 그녀의 단짝 현지가 있었습니다. 현지는 혜숙과는 정반대의 아름다움을 가졌지요. 날카롭게 벼린 칼날처럼 이지적인 눈맵, 선이 분명하고 야무진 입술, 혜숙이 타고난 천재성으로 늘 1등을 차지할 때 현지는 밤잠을 아껴가며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그 뒤를 쫓아 2등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현지는 늘 웃으며 말했지요. 혜숙아, 너는 참 좋겠다. 애쓰지 않아도 세상이 너를 사랑해줘서. 하지만 그 다정한 미소 뒤에는 차가운 서리빨 같은 야망이 독초처럼 자라고 있었지요. 현지의 아버지는 혜숙의 부모님으로부터 큰 금전적 도움을 받아 겨우 구멍가게만한 회사를 운영할 수 있었거든요. 혜숙의 아버지는 호의로 베푼 일이었지만 현지의 가슴 속엔 그 해묵은 부채감이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남아 있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혜숙이 입담한 고급 원피스를 물려받고 혜숙의 집에서 남은 음식을 얻어먹으며 자란 현지에게 혜숙의 존재는 넘어야 할 산이자 지워야 할 치욕의 역사였습니다. 혜숙의 부모님이 베푼 호의가 현지에게는 매 순간 목을 죄는 사슬이었고 혜숙의 친절은 그녀를 비참하게 만드는 동정으로만 느껴졌습니다. 현지는 밤마다 거울을 보며 혜숙의 말투와 몸짓을 흉내냈고 언젠가 그녀가 가진 모든 빛을 자신이 가로채겠다는 뒤틀린 맹세를 되풀이했지요. 혜숙이 백합이라면 자신은 그 백합을 집어삼키고 자라나는 담쟁이 덩굴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현지는 자신의 발톱을 숨긴 채 혜숙의 가장 가까운 곳을 지켰습니다. 대학 졸업 후
두 여자는 운명처럼 유망 중견기업인 나산에 나란히 입사하게 됩니다. 기억력의 천재였던 해숙은 창업주 한기주 회장의 눈에 띄어 회장 비서실의 핵심 인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회장 대신 복잡한 업무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기업의 은밀한 비밀을 가장 많이 아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회장은 해숙의 그 정직함과 비범한 기억력을 신뢰했고 그녀는 나산의 심장부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 장부를 관리하는 금고지기가 되었던 거예요. 반면 권력의 냄새를 맡는 감각이 탁월했던 현지는 기획실로 향했습니다. 현지는 그곳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실무를 익혔고 상사들의 속내를 읽어내는 영악함으로 자신의 입지를 다져나갔지요. 현지는 해숙이 숫자로 회장의 신임을 얻을 때 자신은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약점을 파고드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녀는 나산이라는 거대한 제국에서 자신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계단이 어디인지 매일같이 가늠하며 차가운 야망을 불태웠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현지는 나산의 후계자 한주상을 만났습니다. 주상은 말이 없고 묵직한 바위 같은 남자였지요. 현지는 주상을 처음 본 순간 그가 입은 수트의 브랜드보다 그가 머지않아 쓰게 될 나산이라는 왕관에 매료되었습니다. 현지는 그 왕관을 얻어 해숙의 가문이 베푼 은혜의 그늘에서 영원히 벗어나고 싶어 했죠. 주상을 유혹하기 위해 그녀는 치밀하게 동선을 짜고 그가 좋아하는 기호와 취향을 공부하며 그림자처럼 그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주상의 시선은 늘 현지를 차갑게 지나쳐 회장실 복도에서 마주치는 하얀 피부의 해숙에게 머물렀습니다. 주상은 해숙의 투명한 영혼에 깊이 중독되었습니다. 거친 비즈니스 세계에서 주상이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안식처는 해숙이 나직하게 읊어주는 19절이었지요. 주상씨, 세상은 숫자로만 돌아가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은 시와 같아요. 해숙의 그 맑은 목소리는 주상의 메마른 가슴에 단비처럼 내렸고 주상은 난생 처음으로 권력이 아닌 사랑을 갈구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내 비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해숙은 이 설레는 비밀을 유일한 친구인 현지에게 모두 털어놓았지요. 현지야, 나 사실 주상씨랑 만나고 있어. 주상씨가 내 시를 좋아한대. 이 행복이 깨질까봐 겁이 나. 해숙은 수줍게 웃으며 주상이 건넨 은목걸이를 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현지는 겉으로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축하해 주었지만 속으로는 주상을 뺏어오겠다는 잔인한 각본을 매일 밤 수정하고 있었답니다. 해수가 내가 가진 건 다 내 거야. 그게 사랑이든 왕관이든. 현지는 그렇게 속으로 칼을 갈며 해숙의 연애 상담사가 되어 주었지요. 사랑이 절정에 달하던 무렵 해숙은 주상과의 사이에서 새 생명이 잉태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해숙 특유의 고결한 성정은 자신의 아이가 사랑의 협상 카드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주상은 그녀의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주저없이 부모님 앞에 섰습니다. 해숙이가 제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제 앞날에 어떤 걸림돌이 된다 해도 저는 해숙이를 선택하겠습니다. 주상의 선언은 나산기업 전체를 흔드는 파문이었지요. 마침 IMF라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기업의 사활이 걸린 시점이었어요. 아들의 완강한 고집을 꺾을 수 없었던 한기주 회장은 결국 두 사람의 결혼을 승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서슬퍼런 조건이 붙었지요. 지금은 기업의 명운이 걸린 때다. 결혼은 비밀에 붙이고 이번 위기를 완전히 극복한 후에 조용히 진행하도록 해라. 만약 그 전에 소문이라도 난다면 내가 가진 후계자 자리는 물론이고 저 여자도 무사하지 못할 거다. 회장의 비정한 명령 앞에 주상은 고개를 숙였고
해숙은 그 무거운 약속을 가슴에 품은 채 다시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현지는 아직 이 내밀한 거래를 알지 못한 채 폭풍 전야의 정적 속에서 자신의 마지막 패를 다듬고 있었답니다. 1997년의 겨울은 유난히도 일찍 그리고 시리게 찾아왔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연일 국가부도의 위기를 알리는 앵커의 긴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거리의 사람들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창백한 얼굴로 유령처럼 떠돌았지요. 장롱 속에 깊이 묻어두었던 돌반지를 꺼내기 위해 줄을 서던 사람들의 뒷모습 위로 차가운 진눈깨비가 흩날리던 그 파국과 절망의 계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 파고 속에서 나상기업은 오히려 그 파도를 타고 거대 그룹으로 도약할 단 한 번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멈춰선 그 순간에도 나산의 엔진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긴박한 시간 속에서 해숙과 현지는 남산 중턱에 자리 잡은 한 호텔의 비밀 숙소를 정하고 몇 달간의 사투에 가까운 철야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호텔 밖은 매서운 칼바람이 남산의 나뭇가지들을 사정없이 때려눕히며 웅웅거리는 통곡 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두 여자가 머무는 호텔 스위트룸안은 수천억 단위의 숫자가 오가는 뜨거운 전쟁터였습니다. 그룹 승격을 위한 외자유치와 중공업 분야의 사활이 걸린 합작계약. 그 거대한 숫자의 성체를 쌓는 일에 해숙의 비범한 기억력과 현지의 치밀한 기획력이 동원되었지요. 해숙은 배가 조금씩 불러오는 것을 숨기기 위해 평소보다 헐렁한 실크 블라우스를 겹쳐 입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묵묵히 서류더미에 파묻힌 그녀의 뒷모습은 마치 고독한 구도자 같았지요. 해숙은 임신 초기의 지독한 입덕과 쏟아지는 잠을 참아가며 복잡한 외국계 펀드의 독소 조항들을 하나하나 짚어냈습니다. 그녀가 쥔 펜 끝은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오직 정답만을 향해 나아갔고 그녀의 뇌세포 하나하나가 나산의 미래를 조각하고 있었습니다. 현지는 커피를 타다 주며 그런 친구의 뒷모습을 그림자처럼 관찰했습니다. 현지는 해숙의 그 투명한 피부 위로 흐르는 땀방울조차 증오했습니다. 고결한 너라면 한 번이라도 진흙이 묻는 순간 스스로 그 결벽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겠지. 내가 가진 그 투명함이 결국 내 목을 죄는 밧줄이 될 거야. 현지는 그렇게 생각하며 차가운 커피 향 뒤로 잔인한 미소를 삼켰답니다. 현지는 이미 그 방에서 일하고 있는 동안에도 이 프로젝트가 끝난 뒤 해숙이 올라갈 영광의 단상 밑에 아주 깊고 어두운 함정을 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프로젝트는 기적 같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얼어붙은 그 겨울, 나상기업은 세계 10위권의 굴지의 나상그룹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지요. 지옥 같던 합숙이 끝나고 모두가 짐을 싸던 날 해숙은 홀가분한 표정으로 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창밖으로는 첫눈이 흩날리고 있었고 해숙의 눈동자엔 그 눈송이보다 더 맑은 행복이 어려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현지야,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회장님 승낙도 받았어. 나 프로젝트 정식 발표 끝나면 주상 씨랑 곧 결혼해. 이제 숨기지 않아도 돼. 내 안에 주상 씨 아이가 자라고 있어. 정말 꿈만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현지는 자신의 심장 밑바닥에서 뜨거운 마그마가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숙의 그 수줍고도 당당한 행복이 현지에게는 지난 30년의 노력을 비웃는 조롱처럼 들렸던 거예요. 너는 아무리 애써도 결국 2인자일 뿐이야 라고
해숙의 미소가 말하는 것만 같았지요. 현지는 억지로 경련하는 입꼬리를 올리며 축하한다는 영혼 없는 말을 내뱉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해숙을 파멸시킬 가장 정교하고도 비열한 시나리오의 마지막 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나상그룹 탄생 축하 연회를 딱 일주일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현지는 그 일주일 동안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치밀한 악의를 동원해 사냥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호텔 로비 커피숍에서 평소 업무상 알고 지내던 경제신문 유승욱 기자를 만났습니다. 유 기자는 특종이라면 영혼이라도 파리인이었지요. 현지는 그에게 아주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미끼를 던졌습니다. 유 기자님, 다음 주 연회 다음 날 아침 10시에 여기서 봬요. 나산의 후계 구도를 단번에 바꿀 아주 중요한 소스를 드릴 테니까. 대신 이번엔 단독으로 아주 자극적으로 터뜨리셔야 해요. 현장의 증거가 확실할 거거든요. 현지는 유 기자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확인하며 비릿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현지의 계획은 단순히 정보를 흘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 기자가 스스로의 직관으로 특종을 낚았다고 믿게 만드는 그야말로 완벽한 연극을 설계하는 것이었지요. 드디어 연회날 밤이었습니다. 나상그룹의 승리를 축하하는 샴페인 잔이 쉴 새 없이 오갔고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사람들은 성공의 감미로운 향취에 취해 있었습니다. 평소 술이 약했던 해숙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안도감과 축제 분위기에 취해 금세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현지는 기다렸다는 듯 해숙을 챙겼지요. 해숙아, 넌 몸도 무거운데 먼저 가. 내가 주상씨 잘 챙겨서 보낼게. 걱정 마. 넌 푹 쉬어야 해. 현지는 해숙을 택시에 태워 보내고는 혼자 남겨진 인사불성의 주상을 부축했습니다. 현지가 주상을 데리고 간 곳은 집이 아니라 바로 얼마 전까지 피눈물을 흘리며 합숙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연회장 호텔룸이었습니다. 주상은 침대에 눕혀지자마자 기절하듯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현지는 그 옆에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창가를 비출 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시계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주상의 넥타이를 거칠게 풀고 자신의 블라우스 단추를 일부러 흐트러뜨렸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현지는 낮게 읊조렸습니다. 해수가, 넌 고결해서 이 풍경을 견디지 못하겠지만 나는 추해져서라도 이 자리를 가질 거야. 내 가난한 이름은 여기서 지워질 거야. 오전 10시 정각 약속된 시간이 되자 현지는 유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일부러 잠이 덜 깬 듯한 나른함과 당혹감을 입혔지요. 유 기자님, 정말 미안해요. 어제 연회에서 너무 과음을 했나 봐요. 지금 막 호텔에서 일어났는데 도저히 미팅을 나갈 상태가 아니네요. 오늘은 미안하지만 다음에 봬요. 현지의 예상대로 유 기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특종의 냄새를 맡은 짐승처럼 그는 기다리겠다고 고집을 피웠지요. 현지는 못 이기는 척 하지만 아주 교묘하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아, 정말 안 되는데. 지금 방에 지인이랑 함께 있어서 좀 곤란하거든요. 유 기자님, 제발 그냥 가주세요.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릴게요. 지인이라는 단어와 현지의 떨리는 말투에 유 기자의 기자적 촉이 발동했습니다. 그는 로비에서 기다리는 대신 곧바로 호텔 지하 주차장 출구로 내려가 잠복했습니다. 잠시 후 현지는 술 기운이 덜 가신 주상을 부축하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주차장의 어둠 속에 숨은 유 기자의 카메라 렌즈를 정확히 의식하며 일부러 주상의 어깨에 깊이 기대고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과도한 스킨십을 연출했습니다.
정적을 깨는 셔터 소리가 지하 주차장의 차가운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유 기자가 튀어나와 셔터를 눌러댈 때 현지는 경악한 척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가렸지만 그 상복 같은 검은 코트낀 너머로 승리자의 잔인한 미소가 번져나갔습니다. 유 기자는 자신이 일생일대의 특종을 잡았다고 믿으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지가 쳐놓은 정교한 덫에 걸려든 사냥개에 불과했지요. 다음 날 아침 전국 모든 가판대에 깔린 경제신문 일면은 나상그룹 후계자의 은밀한 호텔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와 사진으로 도배되었습니다. 해숙은 그 신문을 보는 순간 심장이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고결한 영혼은 그 흑백 사진 한 장에 갈기갈기 난도질 당했지요. 해숙에게 그 사진 속 풍경은 단순한 오해를 넘어선 자신의 사랑과 인생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오염이었던 거예요. 백합 같던 그녀의 자존심은 그 진흙탕 속에서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녀의 세계는 그 찰나의 셔터 소리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파격적인 기사가 터지자 나상그룹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창업주 한기주 회장의 집무실에는 죽음보다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지요.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신문을 뚫어지게 노려보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해숙이 주상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 그리고 해숙의 결벽에 가까운 인품상, 절대로 주상이나 회사에 누가 될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회장은 냉혹한 경영인이었습니다. 대중의 눈에는 이미 후계자 한주상과 이연지 실장이 호텔에서 밤을 보낸 파렴치한 연인으로 각인되었습니다. 지금 해숙을 며느리로 들인다면 그것은 기업의 도덕성을 박살내는 또 다른 스캔들이 될 터였지요. 한기주 회장은 해숙의 그 고결함을 역설적으로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라면 이 모든 비극을 혼자 삼키고 물러나 줄 것임을 확신했으니까요. 결국 한기주 회장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주상 부사장과 이연지 실장의 혼인을 공식 발표하라. 나산의 안정을 위해 이 길뿐이다. 한해숙은 내가 직접 처리하겠다. 주상은 절망하며 해숙의 사무실로 달려갔지만 해숙의 자리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정갈하게 접힌 사표 한 장만이 놓여 있었지요. 나산의 영광이 제가 사랑한 사람의 오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진 신은 이제 여기서 멈춥니다. 저를 찾지 마세요. 해숙은 주상을 원망하지도 현지의 뺨을 때리지도 않았습니다. 고결한 그녀에게 그 사진 속 장면은 이미 자신의 사랑이 시궁창에 짓밟힌 것과 같았으니까요. 그녀는 그렇게 뱃속에 아이와 찢겨진 자존심만을 품은 채 빗물 섞인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현지는 마침내 주상의 옆자리, 나산의 안주인이라는 자리를 차지하며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지만 그날 밤부터 그녀의 귓가엔 날카로운 금속성 이명이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숙의 목소리도 비명도 아닌 그저 고막을 긁어대는 지독한 이명. 그것은 현지가 평생 쓰고 살아야 할 가시 면류관의 시작이었답니다. 해숙이 그 비릿한 빗줄기 너머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 나상그룹의 시계는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14년이라는 세월은 누군가에게는 제국을 건설할 승리의 시간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서서히 영혼이 말라 죽어가는 은밀한 형벌의 시간이었지요. 이연지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나산의 안주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정재계가 부러워하는 사교계의 여왕이 되었고 한기주 회장의 뒤를 이어 그룹의 실권을 장악하며 나산을 재계 10위권의 거대 제국으로 키워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현지는 모든 것을 가진 승리자였고 그녀의 야망은 화려하게 꽃피운 듯 보였어요. 하지만 여왕의 성벽 안쪽에서 현지는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해숙이 떠난 그날 이후부터 시작된 지독한 저주였지요. 현지의 귓가엔 날카로운 금속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삐하고 고막을 찢는 듯한 이명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그녀의 정신을 난도질했습니다. 그 소리는 때로는 누군가 칠판을 긁는 소리 같았고 때로는 해숙이 생전에 즐겨 쓰던 만년필의 사각거림 같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치 끝을 쥐어짜는 지독한 복통은 마치 누군가 뱃속에서 예리한 칼을 휘두르는 것 같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들이 매달렸지만 결론은 늘 같았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시민성 질환. 현지는 수면제 없이는 단 1시간도 깊은 잠에 들지 못했고 깨어있는 모든 시간은 진통제와 위장약으로 간신히 버텨내는 위태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증스럽고도 서글픈 건 현지의 밤이었습니다. 현지는 밤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몽유병 환자처럼 거대한 저택을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밤, 푸르스름한 비단 가운만 걸친 채 차가운 대리석 거실로 내려온 그녀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해숙이 생전에 좋아했던 식구절들을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달빛 아래 묻어둔 이름은 지워지지 않고 홀로 핀 꽃은 향기를 잃지 않네. 빗물에 씻긴 발자국은 다시 돋아나 길 잃은 자의 눈을 멀게 하리라. 그것은 해숙의 목소리를 빌린 듯한 애절하고도 청아한 어조였습니다. 자신이 찢어버린 친구의 영혼을 제 몸에 이식해서라도 그 지독한 죄책감을 씻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해숙이 그녀의 몸을 빌려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었던 걸까요? 현지는 그렇게 밤마다 친구의 영혼을 흉내내야만 겨우 숨을 쉴 수 있는 가련한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응접실 바닥에 흩어진 해숙의 시 구절들이 적힌 메모를 발견할 때마다 현지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제 손톱을 깨물었답니다. 그녀가 누리는 모든 부와 명예는 밤마다 찾아오는 이 기괴한 연극의 관람료와도 같았지요. 그 무렵 나산의 성벽 밖에서 해숙은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침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홀로 지안을 낳았습니다. 전주 한씨 가문의 고고한 자존심은 차가운 단칸방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지요. 해숙은 주상에게 연락하고 싶은 유혹을 수천 번 수만 번 눌러 참았습니다. 자신이 나타나는 순간 주상의 앞길이 막히고 나산이라는 거대한 성벽이 흔들릴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결함이란 때론 자신을 파괴하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기도 하지요. 해숙은 서해 바닷가에 조그만 집을 얻어 지안과 단둘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홀로 해지는 붉은 노을을 3년 동안 바라보던 해숙은 그 지는 해를 따라간 후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 선택했던 그 지독한 침묵을 끝끝내 지키며 그녀는 이름 없는 들꽃으로 돌아갔던 것이지요.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주상에게 짐이 될까봐 연락처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남긴 건 낡은 시공책 한 권과 해숙을 꼭 닮은 지안뿐이었습니다. 남겨진 지안은 외할머니 김정분의 손에서 자라났습니다. 할머니는 아이에게 해숙의 백옥 같은 피부와 짙은 눈썹, 그리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내 도리를 지키라는 엄한 가르침을 물려주었습니다. 지안은 어머니를 닮아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는 비범한 머리를 가졌지만 그 재능을 뽐내지 않고 할머니와 함께 묵묵히 삶을 견뎌냈습니다. 지안은 엄마의 시 공책을 통째로 외우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마음속에는 늘 서늘한 균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린 지아는 울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나는 절대 울지 않을 거야. 울어버리면 나를 지탱하는 이 단단한 껍데기가 깨져버릴 테니까. 지아는 슬픔이 느껴질 때는 엄마의 시를 외웠고 감정을 쏟아내는 대신 자신을 돌아보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아이의 그 꼿꼿한 자세는 사실 무너지지 않기 위한 처절한 발악이었답니다. 세월은 다시 흘러 어느덧 14년이 지났습니다. 나산의 주인 한주상은 평생을 후회와 일에 파묻혀 살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주상은 죽기 직전 자신이 지켜주지 못한 첫사랑과 그 아이에 대한 최후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치밀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는 사실 지난 14년 동안 비서실의 비밀 라인을 통해 지안의 성장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지요. 주상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지안을 데려온다면 현지의 서슬퍼런 칼날이 아이를 향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죽어야만, 즉 자신의 죽음을 방패 삼아야만 비로소 아이가 나산의 성벽 안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올 수 있다는 비정한 계산을 끝냈던 것입니다. 그 선택이 비겁함이었는지 아니면 평생을 완주하지 못한 사랑에 대한 마지막 책임이었는지는 이제 남겨진 사람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다시 빗줄기가 사정없이 쏟아지던 그 장례식장. 변호사의 입을 통해 지안의 존재가 공표되던 순간 현지는 14년간 자신을 괴롭히던 이명이 일순간 멎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온이 아니라 자신이 거짓으로 쌓아 올린 가짜 성벽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파멸의 전주곡이었습니다. 현지는 떨리는 손으로 상복 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성체의 문이 열리고 진실이라는 이름의 어린 검투사가 여왕의 심장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에 그 소란스러웠던 비바람이 지나가고 다시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나산그룹이 쌓아 올린 권력의 성체는 더욱 견고하고 위압적으로 변해 있었지요. 이제 나산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거대 기업이 되었고 이현지는 그 성에 무너지지 않는 여왕으로 군림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금칠과 달리 그녀의 성벽은 안쪽에서부터 소리 없이 금이 가고 있었답니다. 24년 전 깊은 지하에 묻어버린 진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현지의 뼈와 살 속에서 독이 되어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느덧 24살이 된 지아는 주상의 유언대로 나산그룹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처음 본사 로비에 발을 들여놓던 날 회전문을 통과해 들어오는 그녀의 구두 소리에 맞춰 직원들 사이에서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갈하게 날이 선 블랙수트 차림, 서늘할 정도로 맑고 투명한 눈동자, 그리고 무엇보다 보는 이의 숨을 먹게 만드는 그 고결한 분위기는 나산의 탁한 공기 자체를 바꿔놓았지요. 지아는 입사하자마자 나산에 닥친 미증유의 위기, 즉 미국 대통령발 관세 폭탄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물류가 마비되고 수출길이 막혀 노련하다는 임원들조차 사색이 되어 회의실 테이블 아래로 손을 떨고 있을 때 지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며칠 밤을 지새우며 수만 개의 글로벌 물류 데이터와 복잡한 통상법안 그리고 각국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마치 고성능 스캐너처럼 단 몇 초 만에 뇌에 새겨 넣었습니다. 해숙이 가졌던 그 비범한 기억력이 지안의 몸을 통해 부활한 것이었지요. 지안은 아무도 생각지 못한 관세 장벽 우회 경로와 전략적 거점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수만 장의 서류 더미 속에서
단 하나의 숫자를 찾아내 위기를 기회로 바꾼 그녀의 천재성은 과거 나산의 심장부를 지켰던 해숙의 전설적인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노예한 임원들은 마치 죽은 해숙이 살아 돌아와 자신들을 심판하는 듯한 소름 돋는 전율을 느껴야 했습니다. 현지는 지안의 압도적인 능력이 두려웠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릴 때마다 24년 전 자신이 묻어버린 죄악이 하나둘씩 무덤을 파고 고개를 드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지요. 지안이 곁에서 보고서를 읽어내려갈 때면 10수년을 현지를 괴롭히던 그 지독한 이명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으니까요. 현지는 그 평온함이 구원인지 아니면 더 깊은 수렁으로 자신을 끌어들이는 유혹인지 분간할 수 없어 밤마다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현지는 지안을 곁에 두고 24시간 관찰하며 그녀가 무너질 틈을 찾기 위해 업무를 핑계로 지안을 자신의 대저택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거대한 성체 같은 저택 안에서 지안을 감시하려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 저택에서 먼저 무너진 것은 오히려 현지 자신이었답니다. 저택에 들어간 지 3번째 날 밤이었어요. 깊은 정적 속에 잠긴 복도를 지나던 지안은 응접실 쪽에서 들려오는 기이하고도 슬픈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곳엔 푸르스름한 비단 가운만 걸친 현지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몽유병 환자처럼 거실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현지는 죽은 해숙이 생전에 읊조리던 식구절들을 마치 제 것인 양 애절하게 읊고 있었습니다. 이슬에 젖은 이름은 지워지지 않고 달빛 아래 묻어둔 진실은 숨을 쉰다. 현지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친구의 문장들은 가증스러우면서도 처절한 속죄처럼 들렸습니다. 지아는 어둠 속에서 그 기괴하고도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며 엄마가 스스로 죽음의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듯이 이현지 회장의 영혼 역시 이미 죄책감에 골마 터져 비명을 지르고 있음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지아는 차가운 벽에 몸을 기댄 채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겪은 지옥이 이 여자의 몸 안에서 저렇게 춤을 추고 있네요. 한편 한승진 부사장을 은밀히 감시하던 지아는 승진의 서재 안쪽에서 숨겨진 비밀 밀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숫자와 권력으로 이루어진 나산의 성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오래된 인화지 냄새와 약품 냄새가 가득한 공간이었지요. 그곳엔 수십 대의 카메라와 벽면을 가득 채운 이름 없는 사람들의 표정들, 찰나의 진실이 담긴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지아는 승진이 어머니의 강요로 억지 경영인의 가면을 쓴 채 밤마다 이곳에서 예술가로서 겨우 숨을 쉬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승진의 카메라 렌즈가 향한 곳은 나산의 왕자가 아니라 길거리의 소박한 미소와 노을 지는 골목길이었던 것이지요. 아들 승진 역시 현지가 쌓아 올린 이 성벽의 또 다른 희생자였음을 본 것입니다. 지아는 승진의 이중생활이 담긴 사진들을 수집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비서실장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현지는 극심한 이명과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현지는 이번 기회에 그녀의 주변 사람들의 본심을 확인하기 위해 의식이 없는 척 이른바 위장 투병을 선택했지요. 하얀 병실 침대에 누워 기계적인 숨소리조차 조절하며 현지는 보았습니다. 아들 승진은 어머니의 생사보다는 지안을 내쫓고 자신이 회장 자리를 찬탈할 신년의 준비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고 임원들은 이미 승진의 발치에 엎드려 줄을 서기에 바빴습니다. 승진은 어머니가 누워있는 틈을 타 인사권을 휘둘러 지안을 해외지사로 무기한 장기 파견 보내버리는 결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내일 아침 9시부로 뉴욕 지사 발령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현지 자신이 가르친 대로 얼음처럼 비정했습니다. 병실 침대 위에 시체처럼 누워 이 소리를 듣던 현지는 심장이 조각나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승진아,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운 괴물이 되어버린 거니? 드디어 퇴원을 딱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여전히 의식이 없는 척 누워있던 현지의 머리맡에 지안이 나타났습니다. 지안은 뉴욕으로 떠날 가방 대신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현지의 손가락 끝에 닿게 해두었습니다. 그리고는 현지가 들을 수 있도록 아주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마지막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나상그룹 5개년 재무 안정화 방안과 중공업 해외 합자 설립 계획안입니다. 지안은 자신이 없어도 나상그룹이 건재하길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그녀는 모든 서류를 정리해서 혼잣말처럼 보고하고는 이현지 회장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곧 그녀에게 다가올 폭풍 같은 슬픔을 알고 있다는 듯 부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인사말을 남기고 조용히 병실을 떠났습니다. 지안의 목소리가 병실의 정막을 깨는 순간 감겨있던 현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렸습니다. 현지 회장은 지안이 떠나자 서랍에 비서실장이 넣고 간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아들 승진이 저택 밀실에 숨겨둔 사진들과 승진이 지안에게 비자금 횡령 혐의를 씌워서 해외로 쫓아버리려 한 음모에 대한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현지 회장은 며칠 밤을 보고 또 보았던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배신이 아니라 제발 살려달라는 아들의 절규였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의 눈빛은 마치 어머니, 저를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지요. 현지는 사색이 되어 뜨거운 눈물을 쏟았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킨 것은 한 줌의 권력이었고 정작 소중한 아들의 영혼은 현지 회장이 만든 성벽에 갇혀 질식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지요. 24년 전 해숙에게 저질렀던 죄의 대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파멸로 돌아왔음을 직감한 현지는 처절한 오열을 삼켰습니다. 지아는 뉴욕으로 추방당하기 전 현지 회장에게 아들을 구원할 마지막 기회이자 현지 회장이 자신의 뒤틀린 인생을 바로잡을 마지막 용기를 건네준 셈이었습니다. 이제 성벽의 주인이 스스로 그 벽을 허물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상그룹의 새로운 주인을 공표하고 제국의 새로운 질서를 선포하는 신년 인사 발표회가 예정된 그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도 차갑고 투명했습니다. 간밤에 내린 서리가 도심의 빌딩 숲을 하얗게 코팅했고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은 얼음 조각들이 서로 부딪히며 서글픈 금속성 소리를 내고 있었지요. 마치 지난 24년 동안 이 성체 안에서 벌어졌던 모든 부정한 욕망과 비릿한 비밀들을 단번에 얼려버리려는 듯 날카로운 냉기가 나상그룹 본사의 통유리 창마다 기괴하고도 아름다운 서리발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나상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임직원과 취재진이 내뿜는 열기로 인해 팽팽하게 달구어져 있었습니다. 그곳엔 성공한 사람들의 비싼 향수 냄새와 권력의 대이동을 예감한 이들의 비릿한 탐욕이 뒤섞여 묘한 압박감을 자아냈지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는 마치 전장에서 터지는 폭음처럼 날카롭게 정적을 갈랐습니다. 단상 위에는 한승진 부사장이 승리에 취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지안이라는 눈엣 가시를 뉴욕으로 영영 추방하고 자신의 왕국을 선포하려 했습니다. 강당 저 구석 단 한 개의 가방만을 든 채 외롭게 서 있는 지안을 보며 승진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흘렸습니다.
지아는 그 시선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은 가방 끈을 하얗게 질리도록 움켜쥐고 있었지요.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곧 마주할 진실의 무게를 견뎌내려는 처절한 준비였습니다. 승진은 생각했습니다. 결국 고결함은 숫자의 힘을 이기지 못해.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이 성벽은 오직 강한 자의 것이야. 승진은 그렇게 믿으며 의기양양하게 마이크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어 첫 문장을 뱉으려던 그 찰나 강당의 육중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고요한 정적을 비수처럼 찢으며 휠체어가 대리석 바닥을 굴러오는 소리가 장내를 압도했습니다. 사경을 헤맨다던, 아니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던 이연지 회장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듯 숨을 들이켰고 장내는 순식간에 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지요. 현지는 아들의 부축을 단호히 거부하고 스스로 휠체어에서 일어섰습니다. 휠체어에 의지하지 않고 단상으로 한 걸음씩 걸어 올라가는 그녀의 발걸음에서는 24년 동안 그녀를 지탱해온 나산의 여왕이라는 무겁고도 가증스러운 가면이 조각조각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는 더 이상 안주인의 우아함도 총수의 서슬 퍼런 위엄도 없었습니다. 오직 진실의 거울 앞에선 한 인간의 평온함만이 깃들어 있었지요. 현지는 마이크를 잡고 옆에서 사색이 되어 떨고 있는 아들 승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동자 속에는 공포와 야망, 그리고 채워지지 못한 갈망이 어지럽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현지는 승진의 일그러진 얼굴 위로 24년 전 자신이 해숙에게 저질렀던 죄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승진아, 너는 이제 내가 그토록 찍고 싶었던 세상의 풍경을 찾아 떠나거라. 현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명징하게 강당 구석구석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승진에게 경영권 승계 서류 대신 그의 밀실에서 가져온 낡고 때 묻은 가죽 가방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승진이 밤마다 홀로 닦고 또 닦았던 그의 영혼이 담긴 카메라 가방이었지요. 이 지옥 같은 위선의 가면은 이 애미 하나로 족하다. 24년 전 내가 가졌던 그 비뚤어진 야망의 대가를 너에게까지 물려줄 수는 없구나.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상속이자 내 생애의 마지막 사랑이란다. 숫자의 성벽에서 걸어 나와 내 눈에 담긴 진실을 찍으며 살아주렴.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가장 큰 빚을 갚는 길이란다. 수백 명의 임직원 앞에서 승진은 단상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소리내어 통곡했습니다. 그것은 권력을 잃은 자의 절망이 아니라 평생 자신을 옥죄던 나산의 후계자라는 사슬이 끊어지는 해방의 비명이었습니다. 현지는 아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왕국을 허물어뜨린 것이었습니다. 강당에 모인 임직원들은 이 장면에서 자식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평생을 바친 야망을 포기하는 어머니의 처절하고도 위대한 모성애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승진아. 현지의 나직한 사과는 마이크를 타지 않았지만 아들의 심장에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현지는 이제 시선을 돌려 강당 저 멀리 그림자처럼 서 있던 지안을 불렀습니다. 나상그룹의 새로운 재무담당 이사 겸 부회장 한지안, 그리고 나의 딸. 한지안의 이름이 호명되자 강당 안은 비명 같은 환호성과 경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안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기자들의 카메라는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렸지요. 하지만 지안은 그 소동 속에서도 어머니 해숙을 닮은 그 투명하고 서늘한 눈동자를 잃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상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진실을 수호하고 아들을 해방시킨 현지의 참회를 완성하기 위해 스스로 그 험난한 길을 선택한 것이었지요. 지안이 단상에 올라 현지의 손을 잡는 순간 지안의 눈가에 아주 미세한 경련이 일었습니다. 그것은 억눌러왔던 슬픔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 나가는 순간이었지요.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24년 동안 현지의 고막을 찢어발기고 뇌를 난도질하던 그 날카로운 이명이 거짓말처럼 툭 하고 끊겼습니다. 삐하던 소음이 사라진 자리엔 오래전 해숙과 함께 걷던 교정의 바람소리, 그리고 해숙이 읊어주던 19절의 평화로운 여운이 찾아왔습니다. 현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해숙이 끝내 말하지 않았던 비밀은 저주가 아니라 현지 스스로 이 가짜 가면을 벗을 용기를 얻을 때까지 기다려준 마지막 우정의 배려였다는 사실을요. 해숙은 현지가 진실을 마주할 힘을 얻을 때까지 2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침묵이라는 이름의 가장 고귀한 선물을 건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수가 이제야 내가 들려주던 시소리가 들리는구나. 참 오래 걸렸다. 현지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그 나직한 고백은 장래의 모든 소음을 잠재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위해 말하지 않았고 어떤 사람은 책임을 위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삶을 위해 묻지 않았지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침묵은 끝이 났습니다. 가면을 벗은 두 여자의 영혼이 지안이라는 이름의 투명한 아침 햇살 아래에서 비로소 서로를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한 명은 이미 차가운 땅 아래 들꽃이 되었지만 그녀의 이름은 지안의 목소리를 통해 비로소 나산의 성벽 위로 당당히 불리게 되었습니다. 아침 이슬처럼 맑고 영롱한 진실이 세상의 공기 속에 제자리를 찾으며 나산의 성벽 위로 다시는 지지 않을 찬란하고도 따스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답니다. 그것은 위선이 아닌 진실이 다스리는 나산의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강당을 나서는 지안의 등 뒤로 비로소 시린 겨울의 끝을 알리는 따스한 햇살이 길게 뻗어나갔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누군가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고 누군가는 끝내 말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묻지 않는 쪽을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중에도 아직 말하지 않은 이름 하나쯤, 끝내 꺼내지 못한 기억 하나쯤은 마음속에 남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당장 꺼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밤은 더욱 편안한 잠을 주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